곽준은 청주 남군 지강현 출신으로 그의 형인 곽덕은 수백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곽덕이 죽자 형주목 유표는 곽준에게 형의 병사들을 물려받아 관리하게 했다 합니다. 이후 유표가 죽자 곽준은 유표의 후계자인 유종을 따르지 않고 휘하 병사들을 이끌고 유비의 밑으로 들어갔고 이에 유비는 곽준을 중랑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입적을 할 때 곽준도 유비를 수행하여 같이 들어갔는데 유비는 유장의 요청을 받아 가맹관에 주둔하여 장로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유비가 유장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유비는 병력의 대부분을 이끌고 남하하면서 곽준에게는 가맹관의 수비를 맡깁니다. 가맹관을 수비하는 병력의 숫자가 줄어든 틈을 타 장로는 장수 양백을 가맹관에 보내 곽준에게 전하길 적은 수의 병력으로는 유장의 군대를 수비할 수 없으니 함께 성을 지키자고 속이며 성문을 열게 하려 했으나 곽준이 소인의 머리를 얻을 수는 있어도 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강경하게 대답했기에 양백은 그 즉시 퇴각했다 합니다. 이후 유장의 장수인 상전 등이 병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낭수로부터 올라와 가맹관을 포위한 뒤 공격을 시작했지만 곽준은 거의 1년 동안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곽준은 공성전이 오래 지속되어 적들의 경계 태세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휘하 수백 명 중에서 정예의 병사를 선발한 뒤 성을 나와 적의 군대를 공격하여 섬멸시켰고 적장인 상전의 머리까지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곽준은 수백 명의 병사로 10,000명이나 되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공격하여 격퇴까지 시켰으니 그의 공적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익주를 평정한 뒤 곽준의 공로를 칭찬하며 그를 제동태수 비장군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곽준은 아쉽게도 3년 뒤에 40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하며 그의 시신은 성도로 옮겨져 매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곽준의 죽음을 매우 애석해 하였으며 제갈량에게 조서를 내려 곽준은 훌륭한 선비였으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나는 그의 무덤에 술을 부어 홀령을 제사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고 싶다라고 말하고는 직접 신하들을 이끌고 곽준의 제사에 참석한 뒤 그의 묘 위에 머무르며 잠을 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곽준에게는 곽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촉이 망하기 직전까지 촉을 위한 충성을 지키다가 유선이 위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서야 위나라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학선은 병주 태옥군 출신으로 사람됨이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군대에 들어가 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서평의 국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제압하는 등의 공을 여러 차례 세워 자포장군에 임명됩니다. 태화 2년 제갈량의 1차 북벌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조지는 제갈량이 또다시 군을 이끌고 공격할 거라 판단, 학소를 진창지역으로 보내어 제갈량의 공격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진의 예상대로 제갈량은 상관을 나와서 진창을 포위하였는데 먼저 공격을 하기 전에 학소와 같은 고향 사람인 근상을 보내어 학소를 설득해 항복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자 학소는 위나라의 과법이 어떤지 형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아실 것이요. 나는 국가에 큰 은혜를 입어 가문이 융성하게 되었으니 경이 말을 더할 것도 없이 오직 죽음을 각오할 뿐이요. 그대는 제갈량에게 돌아가 빨리 공격하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답했고 이에 근상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근상을 다시 학소에게 보내어 대적할 수 없는 군사로 헛되이 파멸을 자초하지 말라는 협박의 말을 전했고 이에 학소는 근상에게 전에 한 말로 이미 결론은 정해졌소. 그리고 나는 경을 알아도 내 화살은 경이 누군지 모를 것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하여 근상이 물러남과 동시에 제갈량이 이끌고 온 수만 명의 병력이 공격해 들어오니 학선은 휘하 1000여 명의 병사로 이들을 막았습니다. 먼저 운제와 충차가 성으로 다가오자 학선은 불화살을 쏘아 운제를 불태워버리니 사다리 위에 있던 총나라 병사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고 이어서 밧줄로 송마를 묶고 충차에 떨어뜨려 충차까지 박살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100척 높이의 정난을 만들어 성 안으로 활을 쏘게 하고 흙으로 참호를 메꾸고 곧바로 성을 기어올라 공격하려 했으나 학선은 성 안에 이중으로 담장을 쌓아 대응합니다. 게다가 제갈량이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진입하려 했던 작전으로 성 안의 가로로 땅을 파 저지시키니 결국 제갈량은 진창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곧이어 위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제갈량은 전군을 이끌고 퇴각합니다. 학선은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낸 공으로 연후에 봉해졌고 황제인 조예를 접견하게 됩니다. 이때 조예는 자신의 측근인 손자를 돌아보며 경의 고향에 이와 같은 쾌인들이 있어 장수로 활약해 이토록 빛나니 짐이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말했는데 이는 손자도 학소처럼 병주 태홍군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학소는 병에 걸려 죽기 전 아들인 학계에게 나는 장수로 살았으나 그게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과거 여러 번 남의 무덤을 파헤쳐 나무를 취해 전쟁 도구로서 썼기에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죽은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나를 평소에 입던 옷으로 염하거라. 사람이 살아있을 때 처소가 있을 뿐이지 죽은 이가 따로 어디에 있겠느냐. 그리고 내 묘는 동서남북 어디든 네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거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특은 유주 탁군 출신으로 유비와 장비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는 관구곰의 명을 받아 합비신성의 수비를 맡게 되었는데 가평 5년에 오나라 최고 사령관인 제갈각이 이끄는 20만 대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장특은 20만 대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어 그의 휘하에 있던 3,000명의 병사들 중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만 반이 넘었고 여기에 제갈각이 토산을 쌓아 공격해왔기에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합비신성은 곧 함락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장특은 성벽에 올라 오나라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나 위나라의 법도에는 공격을 받아서 100일이 넘었는데도 구원병이 오지 않는다면 비록 항복을 하여도 집안 사람들을 연좌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합비신성은 공격을 받은 이래로 90여일이 지났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4,000명의 병사들도 전사자가 이미 반을 넘겼지만 비록 성이 함락된다고 하여도 오히려 이 반쯤 남은 사람들은 항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돌아가서 측근들과 상의하여 항복할 사람과 항복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서 매일 일찍 명단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내 인수를 버린다라는 말을 전한 다음 자신의 인수를 오나라 군대가 있는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에 오나라 군대는 장특의 이야기를 듣고는 공격을 멈추었는데 이는 사실 장특이 꾀를 부린 것으로 그는 시간을 번 틈을 타 밤을 새며 성내에 있는 집들을 허물어 그 목재로 목책을 만들어서 성이 뚫린 부분을 두 겹으로 메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오나라 사람들에게 나는 다만 싸우다가 죽을 뿐이다 라고 외쳤고 이에 오나라 병사들은 분노하며 합비신성을 연달아 공격했지만 이미 보강된 성체를 함락시킬 수 없었으니 결국 오나라 군대는 퇴각해 버렸다고 합니다. 장특은 제갈각의 대군을 막아낸 공으로 자포장군에 임명되고 연후에 봉해졌으며 나중에 안풍태수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장특은 제갈탄 휘하에 있었으나 제갈탄은 장특이 무능하다고 생각해 좌천시키려 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관구곰이 제갈탄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특이 합비신성의 수비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국인은 본래 한복의 부하였으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반란을 일으켜 한복을 공격했는데 패하여 잠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때 원소도 불량미 지원 약속을 어긴 한복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위와 원소는 서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후 원소는 계략을 써 한복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하였고 국위도 원소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초평 3년 원소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족과 황건적을 격파하며 용맹을 떨치던 공손찬이 원소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손찬의 군세는 보병 3만여 명, 기병 1만여 명에 정예기병인 100마이 정도 함께했기에
기주의 여러 군현은 차례대로 원소를 배신하며 공손찬의 편을 들었고, 이로 인해 원소는 풍전등화의 상태에 처합니다. 하지만 원소는 포기하지 않고 공손찬과 단판을 짓기 위해 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개교에서 공손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는 궁이를 선봉장으로 세웠는데, 궁이는 오랫동안 양주에 지내며 기병들을 상대하는 전술을 익히고 있었던 데다 그가 거느린 800명의 병사들은 모두 다 용맹하고 정예했다고 합니다. 공손찬은 원소군 선봉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는 곧바로 기병을 투입해 궁이를 공격했는데, 궁이의 군대는 방패를 숨기고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다가 기병이 바로 직전까지 근접해오자 그 즉시 먼지를 휘날리고 크게 소리치며 앞으로 돌격하였고, 뒤에선 강로 부대가 화살로 지원을 하니 공손찬의 기병들은 큰 피해를 입고 무너집니다. 이에 궁이는 승세를 이어가 곧바로 적진으로 돌입하여 공손찬의 장수 엄강의 휘하 병사 1000여 명의 목을 빼고 엄강을 사로잡았으며, 막아서는 적들을 격파하며 계속 진격해 공손찬의 본진에 이르러 그의 대장기를 뽑아버리니 공손찬의 군대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흩어졌던 공손찬의 군대와 마주쳐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으나 국위가 지원을 갖기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합니다. 이와 같은 국위의 활약으로 인해 원소는 자신보다 강자였던 공손찬의 군세를 크게 꺾으며 암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앞서 국위는 원소와 적대하는 흉노적 선우를 격파하기도 했고, 개교 전투 이후에도 원소의 명을 받아 공손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우의 아들인 유화의 군대와 연합하여 포구에서 공손찬의 군대를 또 한 번 격파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 공손찬은 역경으로 물러나 농성 둔전을 시작해 국위는 공손찬과 약 1년 가까이 대치를 하였는데, 공손찬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어 버틸 수 있었던 반면에 국위의 군대는 군량이 다 떨어져 굶주림을 겪었고, 이에 수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도망치는 바람에 퇴각했다 합니다. 이후 국위는 공을 믿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동해 원소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세력은 원소에게 흡수되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위는 원소의 직속 부하라기보다는 한 세력을 거느리고 협력하는 관계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원소의 세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원소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 한 시기가 왔을 때 뛰어난 지휘관이던 국위라는 존재는 든든한 우운에서 눈엣 가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위가 공손찬에게 패배하는 순간 그는 쓸모가 없어졌기도 했고, 원소는 국위가 없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공손찬을 상대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위를 죽이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하였으나 원소를 포함한 대다수의 군웅들은 동탁의 군세가 강하여 함부로 진격하지 못했고, 이에 조조는 이를 못마땅히 여기며 이들을 꾸짖고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그리하여 조조가 한암군 평양현의 변수에 이르렀을 때 서영의 군대가 등장해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서영은 조조의 군대를 말 그대로 박살내버리는데, 조조군의 병사들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며 조조도 날아온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그가 타고 있던 말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으나 조조의 친족인 조홍이 나타나 조조를 구조했기 때문에 조조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견은 원술의 지원을 받아 예주의 여러 군현의 병사를 이끌고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격하여 양 지역에 이릅니다. 이에 동탁은 서영을 보내 송견을 공격하게 했는데, 송견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도망칩니다. 그런데 송견은 붉은 두건을 항상 쓰고 있었기에 이를 알았던 서영의 추격병들이 붉은 두건을 보고 쫓아오자 송견은 붉은 두건을 벗어서 곁에 있던 친한 장수인 조무에게 그 두건을 쓰라고 명했다 합니다. 이처럼 송견은 부하 장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서야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으니 송견은 서영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동탁이 여포와 왕윤에게 죽임을 당하자 서영은 그대로 여포와 왕윤의 편에 섭니다.
이후 이각과 곽사가 동탁의 잔당들을 규합하여 진격해오자 왕류는 서영과 호진을 보내 맞서게 하였는데 서영은 전투 중 사망했고 호진의 무리는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주춘추에 따르면 정황상 호진은 이각, 곽사와 같은 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영을 배반하여 이각, 곽사의 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서영은 내부의 배신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영은 요동군 출신으로 동탁의 신임을 받게 되자 같은 군 출신인 공선도를 요동태수로 추천하여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요동 공선씨 가문의 시작이 서영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곽균, 학소, 장특, 구기, 서영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